고통을 혼자만, 그렇죠?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그렇게 소가리를 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래 왔었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런 마음들을 가진 유족분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달래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되잖아요. 인식 개선, 그리고 유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법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권익을 증진시키는 활동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 예방을 위해서 가장 현장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자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족들이잖아요. 우리 유족들이 그런 전문가로서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유족들의 마음,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그런 이제 협회를 만들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길게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협회를 통해서 자살 유족에 대해서 알리고 유족의 마음을 살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협회가 올해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소개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네. 협회 소개가 긴데 재작년에 이제 포럼을 할 때는 라이프오프와 그다음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음 카페 같이 해가지고 포럼을 계속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호 협회 부회장님은 미고사의 카페지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고사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유족분들이 겉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성을 가진 카페로 2010년 11월에 다음 카페를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좀 15년 동안 카페지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고사가 조금 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협회로 좀 합쳐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미고사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기 유족분들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다음 카페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잘 들었고요. 미고사를 비롯해서 올해 초에 만들어진 한국자살유족협회가 앞으로 자살유족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제가 물론 회장이긴 한데 제가 사회까지 맡아서 약간 이중적인 어떤 역할인 것 같아서 약간 민망스럽습니다. 자살 말할 수 있는 좋은 포럼이 광주에서는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그때도 여찬원님이 함께 하셨었어요. 네,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제 역할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 모임을 나오거나 했을 때는 목격자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다른 유족분들이 말씀하시길 죽상으로 왔다라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다른 오래된 유족분들이 웃고 있거나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막 하하오 웃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이해가 되겠지라는 오기로 좀 나왔던 게 있는데 좀 그 만나는 자리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기간이 초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좀 죄책감 없이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제 로움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공연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즐겁고 열정적으로 안경까지 바꿔가면서 저희를 즐겁게 해주셔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와 떠나 보내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 어떤 행동들로 마음을 추스렸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찬원님부터. 네. 저는 2017년 지금 딱 곧 옵니다. 10월 17일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를 거부하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6개월이 병원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과 가기 싫어하는 사람의 사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때 기억이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흰머리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 2017년에 추석 연휴가 13일이나 됐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료가 겨우 진료 약속을 했는데 추석 때문에 다 밀려버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올해 또 열흘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가족 이야기 앞에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 가족이 더 이상 같이 만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해체나 마찬가지에서 명절 되면 좀 안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은 게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는 2012년도에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가 되게 전혀 상관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배수리가 나더라고요. 급히 와라고. 어떤 일을 했더니 저희 딸이 25살 먹은 저 닮아가지고 보조교도 들어가고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MBC 노래에서 대상도 받은 굉장히 정말 사랑하는 딸인데 자살 시도해가지고 택배 온 사람인가? 그 사람 발견돼가지고 신고돼서 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가봤더니 좀 시간이 경과이 됐는지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전대병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숨은 돌아왔는데 늦게 발견돼가지고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지고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기계도 숨도 쉬고 그래서 한 몇 달 응급실에 있다가 자가 호흡이 가능하니까 병실에 옮겨가지고 3년을 내 병변으로 이제 바꿔져 버렸죠. 자살 시도했는데 늦게 발견돼서 참 사람들 못 알아보려고 혼자 활동도 못하고 3년 동안 병원에서 간병하고 제 한 사람은 만성 신분제장이 있는데 수술은 몸으로 딸 살린다고 그래서 놀란 것 같아요. 엄마들은 거기 이미 내가 생각보다니까 포기라는데 엄마는 살린다고 해서 쪽잠 자면서 했는데 그리고는 3년 후에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때 심정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내 딸이 그런 자살 시도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근데 느껴서 아주 추측만 하죠. 자꾸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근데 (3년) 동안 구름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 같았었어요. 앞도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처참하고 준비되지 않는 그런 이별 앞에서 또 날마다 시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피를 말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앞도 캄캄하고
정말 자살은 그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무딘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힘든 시절 보내고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까 이야기하고 그래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을까요? 쉽게 추스리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 딸아이가 이렇게 아파있는지를 몰랐다는 부모가 자격지심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죠. 또 괴롭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정말 자살했다고 물어보면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회적인 편견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병원에 있을 때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막상 그 딸아이가 보이지 않을 테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가슴속에 구멍이 크더라고 뚫어져 있어가지고 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과에도 다녔었습니다. 그래도 정신과 다녀도 채지도 않고 결국에는 나도 그 길 선택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 사이에 몰입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딸이 같은 자리에서 스스로 그 길을 그러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던가 봐요. 저하고 아주 마음 가까이 나누고 있는 의정집인 동생이 있는데 일하다가 방금 오다가 목소리 이상하니까 좀만 기다려라고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겨우겨우 그 순간은 면회에 변했었습니다. 면하고 그 후로도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나중에 여기 광주 정신건강센터는 내가 있는 데를 느껴서 알았었습니다. 혼자 몇 년을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정말 동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딸 이야기 물어보면은 그냥 해피하고 또 결혼식장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조카 결혼식인데도 가들은 좋은데 돌아와가지고는 딸이 살아있으면은 잠도 참 못 자고 그러다가 저한테 계기가 하나 왔었습니다. 이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행복방에서 공연 행사가 의뢰가 왔었어요. 저는 춤을 추는 사람인데 강성무라고 내적인 자아를 춤으로 표현하는 예술가이고 또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못 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자살했던 이야기 안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모든 공연도 안 하고 2년 동안 한국기 부탁해서 평범하게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수많은 유가족들 그 자식을 잊어버린 행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팬들의 울게 하소서 그 음악에 춤을 췄었습니다. 진도 10진 양식으로 종이로 만들어 갔었는데 그 별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길닦음이 해야 하는데 가지를 못하겠고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더 큰 스품을 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지금 힘들게 피눈 흘리면서 공연을 완성했었습니다. 근데 앞에 유가족들도 다 울고 있고, 그래서 깨달은 게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아프구나. 나만 딸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도 인해도 또 자살해서 죽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온 길에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살아날 이유를 찾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이제 동굴사학에서 한 발자국 나오자 해서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가서 희망이 된 자리라면은 기꺼이 가자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런 공연도 하고 또 이게 정신건강 센터인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다녔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안에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자주 모임,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계실 건데요. 자주 모임 정말 다니십시오. 저는 처음에 조금 정말 이상했어서 자주 모임이 어떻게 자식분하고 웃고 떠들고 농담도 하고 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저한테는 거기에서 있는 시간들이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시고, 또 그때 우리 교수님이 2년 전인가 그때도 참석했었는데 가장 나한테 힘들었던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탓을 돌리지 말라고. 내 탓을 돌리니까 자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정말 가족 딸이든지 부모든지 보낸 것이 여러분이 탓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어요.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가장 자기를 죄책감에서 빠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그걸로 일어났듯이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 사람과 예술이 우리 국근선님을 살리셨네요. 이야기를 잘 진솔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정호 선생님은요. 네, 저는 99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께 돌아가셨어요. 아마 유족분들은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너무 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신,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긴 한데 교회 다니신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어서 먼저 데려가셨다고 할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고, 너무 선하셨던 분이고 저한테 30년을 함께 이제 대가족에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다음에 99년도에 제가 서울 살다가 광주로 내려왔는데 한 달 만에 제가 한 달 딱 채우고 이제 월급 받아서 주말에 올라와서 하루 뭐 좀 사드리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왔어요. 근데 그때 또 자살로 돌아가시는 몰랐어요. 한 5년 지나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이 저 힘들까봐 이제 뭐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뭐 나중에 알게 되고 가족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결국은 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다고 또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뭐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상담하고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가로 사는데 자살 유족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그냥 이야기 나누는 것만 해도
정신과 가서 항우울제 약물 치료 받는 것만큼 치료 효과가 있다더라. 근데 자조 모임에 가는 것 자체 한 걸음 가는 것 자체도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깨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익명성을 강조한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유족분들을 같이 모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 이 자리는 없지만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없었더라면 좀 방황? 아마 이 길로 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정말 묵묵하게 옆에서 저를 많이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고 제 등을 도닥여주고 제가 뭐를 하든 잘하고 있다, 잘 해낼 것이다 격려해주고 이런 진짜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좀 사례도 들리고 그 다음에 약간 눈물도 맺히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이나 표현 혹은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외찬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 나한테 힘이 되는 말이나 혹은 힘을 주는 말이 있을까? 우선은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좀 제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지 제일 좋은 건 우쿨렐레 모임 나오시고 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재밌다고 할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건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건데 이제 저도 모임을 운영한 지 몇 년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원래 제 모임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 모임 가시던 유족분인데 제가 진행한 시간대 들어왔다가 와 저도 선생님 시간 모임에 오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한번 들었을 때 그러니까 다 각자 시간마다 또는 또 애도 시기마다 느끼는 거라든지 요구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재밌는 모임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말 들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약간 감동 같은 건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올해 사람들이 이제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임이 좀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의 유족분들을 다 조금씩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한 단계씩 오는 게 조금씩 보여서 그런 게 좀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조 모임에서 힘을 많이 받으시고 계시군요. 네, 저희 상담 선생님이 힘들어도 관두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상담 선생님들이 힘들면 그만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힘을 받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국근삼님은요. 예, 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듣지도 못하고 위로한다는 말들이 상처 남을 때가 더 많았었습니다. 개개는 혼자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집사람하고도 이야기가 긍기상대했습니다. 아직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빨래에서 보내놓고 청소하다가 머리 핀이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울고 있는데 집사람 제발 그만해. 나도 힘드니까 그 후로부터는 집에서도 숨을 죽게 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생각나고 그러면은 차 안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울거나 정말 답답하면은 또 자살 시도가 생각나면은 바다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딸려서 이름 소리쳐 부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도망치듯이 아침 공양 끈이 있어가지고 도망갔었습니다. 숨 답답해가지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면서 그 피에타상 바티칸 성당에 그거 정말 보고 싶었었어요. 한 달째 기다렸다가 성모님이 이 돌아가신 젊은 예수님 안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전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몇 시간째까지 있다가 마음 추스리고 왔는데 저는 정말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이라는 사람의 무게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버텨야 하고 너무 외로웠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근데 책을 봤는데요 재행무상이라는 글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다고. 나는 내 딸 자살한 게 내 삶 안에서 가장 힘들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한 고통이 없단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또한 뒤에가 영원한 행복도 없답니다.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다. 다 결국은 지나간다. 고통도 지나가고 행복도 지나간다. 그 말기가 머릿속에 와닿음부터는 이 고통을 스스로 이게 안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행무상처럼 한번 보내보자. 근데 안 되더라고요. 물 쓰는데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고통, 이 행복 다 지나가면서 매이지 말자. 저한테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큰 힘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들 언젠가는 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근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가 지나가면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 삶 자체까지도 행복 오는 것들을 막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도 아주 중요합니다. 재행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숨을 쉬시네요. 재행무상 굉장히 어려운 말이면서도 또 우리가 새겨야 될 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지요. 네, 김정원. 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사실 또 5년 동안 뒤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유족분들과 이제 미로사를 15년 동안 해왔는데 정말 많은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은 이거 비유족분들이 유족분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이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 이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혹한지. 그러니까 이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면 정말 마음이 좀 와닿고 정말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들, 뭐 이유가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 뭐 가해자가 누구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별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내를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제 옆에 있어서 뭐 억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 때 이게 옆에 보면 내 옆에 누군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말을 필요 없이 너가 필요하면 내가 올게. 그렇죠?
지금 너가 혼자 있겠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뭐 혼자 있어. 혼자 있다가 내가 필요하면 꼭 나한테 연락해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당신 옆에 내가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 그 두 가지만 해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와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픈 질문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약간은 좀 배워야지 자살 유족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이나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마시고요. 김정호님부터 얘기해 아, 주세요. 좋아요. 항상 가운데였네. 좋아요. 네. 저 마지막일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느닷없습니다. 네. 저는 가장 나를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해서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게 싫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어떻다, 뭘 잘못했고 왜 잘하면 될 것인데 왜 그걸 못 해놓고 왜 자식들 남겨진 자식들 가족들한테 왜 이렇게 아픈 상처만 안 들어놓고 하냐. 고인을 욕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다른 얘기를 같이 좀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라이프 오브 광주 지회에서도 그죠? 많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우리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남은 사람이 뭔 죄냐, 간 사람이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뭐냐면 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남겨진 나를 위로한다 치고 고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살은 죄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 숨긴단 말이에요. 숨기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살은 죽고 싶다 말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목회하는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라. 힘들면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그러면은 자살하면 죄악이니까 자살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좀 도와줄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살하지 않겠다 서약서 작성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인을 욕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고인을 욕보이는 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뭐 너는 잘못이 없고 뭐 고인을 하여튼 그게 제일 좀 힘들었던 제일 듣기 싫었던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고인은 고인대로 나름대로 사투를 벌였던 그죠? 근데 가족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압도된 상태였던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고인인데 그 고인에 대해서도 애도해 주시고 남겨진 가족 그리고 고인에 대해서도 같이 존중해 주시는 거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별 이야기한다면서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저한테도 큰 상처받는 게 이제 그까짓 거 잊어라고 저한테는 그까짓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이루온다 하는 이야기가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그냥 속다도 이야기만 들은 것이 가장 큰 유로고, 같이 울어주는 것,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흔한 이야기가 세월이 지나면, 저희는 세월이 지나도 안 잊혀집니다. 조금 농도는 약해질 수는 있죠. 세월이 약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공부하면서도 엄마가 투석하니까 신장까지 띠준 놈입니다. 아마 사실적으로 그런 효심 깊은 녀석인데, 부모 앞에 간 딸 나쁜 놈이라고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이나 하는데 저한테 나쁜 놈 아닙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싶은 유로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따뜻거려주고 깊은 애도를 같이 해준 것이 제 경험으로서는 좋지, 함부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약간, 저는 또 자녀다 보니까 독특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특정한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고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던데, 친정 식구가 그렇게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은 이거 유전 아닌가 이러면서 엄청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물림에 대한 공포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교 모임을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그 공포가 컸는데, 저희 엄마 돌아가시면서 보험 처리 때문에 옛날 분들은 하도 옛날 호적까지 다 떼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1912년에 저희 외할아버지 호적까지 뗐어요. 근데 옛날 호적들은 새로 쓰기로 언제 태어나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 서술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하고 외삼촌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읽다가 제가 두 분도 자살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이 분노가 저는 많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도 엄마한테 원망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숨겼다는 것과 엄마가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나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인생을 포기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뭐였는지 저는 이제 안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밑에 대를 잇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죠. 야, 이거 이어지는구나. 다음 차례가 난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필수로 일어나는 일인가? 다음은 난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 집의 큰 숙제가 이런 삶은 조카 하나 있습니다. 조카한테 줄 수 없다. 그래서 언니는 좀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안타깝게도 제 가족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선택이 왔는데,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슬픔을 해결하는 애도 방식이라고 하죠. 애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판단하려고 한다거나 틀을 옆에서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들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듣는다는 게 그냥 기분을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애도를 하고 싶은지가 그 말하는 거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많이 내고 엄마를 미워했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그리움을 오고, 누군가는 이제 잠시라도 그 생각을 잊고 싶으니까 TV만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맞춰서 옆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누워있고 TV만 보는 사람이라면 옆에서 밥 해주거나 청소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제시하면서 틀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대로 자체를 먼저 인정하면서 봐야 되는 게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장난처럼 우리 뭐 많이 생기고 뭐 많이 커지고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다양한 예시를 사람들이 보고 노출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넓게는 인식 개선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예시가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외할머니, 외삼촌, 엄마까지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다른 예시를 많이 보고 싶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현재 애도에 빠져 있는 상태의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먼저 보고 그 흐름을 같이 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한테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지만 또 사람한테도 상처를 받기도 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도 많은데 일단은 자살 유족 분들은 이런 사건을 당하면 일단 마음이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애도 방식들을 인정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책이나 뭐 요즘은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자료들도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유족분들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회복했고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잠깐씩 더 많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 회복 과정에서 정말로 나한테 이거는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 도움된 여러 가지 활동이나 혹은 어떤 나의 생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찬원입니다. 네, 우선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건 말 그대로 죄책감 없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만약에 내가 슬픔을 막 지우거나 벗어나려고 그런 걸 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지도 모르겠는데 막 맛있는 정말 사소한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뭔가 예쁜 걸 산다든지 순간순간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아무 상관없는 거 하나에서 살짝 기쁘다거나 만족하는 게 생긴다는 거 그런 게 의외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살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이소를 엄청 다녔어요. 저번에 다이소 우리가 소확행의 상징 다이소라고 하잖아요. 다이소에서 펜 한 개 사고 종이 한 개 사고 쓸데없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처음에는 이제 너무 우울증이 심하니까 기억 잘 못하고 그래서 막 잊어버려가지고 급하게 다이소에서 하나 둘 사고 그러던 게 이게 쌓이니까 되게 뭔가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림도 점점 쌓이고 저도 직업이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다른 움직임으로 깨어난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이 슬픔이나 충격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 그런 게 큰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 돈은 좋습니다. 돈은 생기면 좋긴 한데 로또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소한 거를 잃지 않는 거 맛있는 거 카레 하나 먹고 싶네요. 카레라도 해먹는다든지 뭔가 가차 뽑기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도박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그런 사소하고 아무것도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았던 재미있는 것들 그런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조금씩 도움이 쌓여서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소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여찬원 의원님은 일단 재미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재미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 재미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여차님의 어떤 회복에 성장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누구하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좀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바다도 다니고 그래서 여행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일상생활에서는 묻혀서 살기도 하지만은 그 잠재적 슬픔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행 통해서 이런 슬픔의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조금씩 추스리기도 하고 또한 그 여행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아버님 한약방 하셨었어요. 풍약방집 막둥이 아들 이런데 남자는 울면 안 돼. 그것이 너무 강했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가장으로서 특히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장이나 보다도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아파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 체면 그것 때문에 늘 방구매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미칠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스스로 떠들어간 게 혼자 우는 거. 혼자 우는 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고만 지냈던 눈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면서 나를 정화시키는 큰 약이더라고요. 눈물은 치료의 약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세요. 남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은 이렇게 힘든 것도 주지만 치료약도 주었다고 믿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펑펑 아무나 울진 않잖아요. 저처럼 차에서 바다에서 실컷 울고 나면은 이렇게 스스로 이게 스픔이 하나씩 모래처럼 조금씩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치료약 잘 활용하시고요. 세 번째는 저한테는 자주 모임이 정말 큰 힘이 됐었습니다. 늦게 한 것이 너무 온통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좀 빨리 알았으면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빨리 있게 됐을 것인데 자주 모임 좀 초보자들은 좀 이상하기도 그럴 거예요. 근데 좀 정하다 보면은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니까 자주 모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 보면 같은 아픔을 지닌 분들이 저한테 뭔가 칭찬을 해주는 거 있죠. 뭐 잘했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고사라는 그 자살 사별자 단체, 그러니까 미고사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걸 만들고 지금 15년째 됐고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일주일이면 한 10개, 20개 이렇게씩 올라오는데 제가 거의 모든 글에 댓글을 달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달면서 그러니까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 나오는 말씀 들리시죠? 그래서 그렇게 듣고 제가 댓글을 다는데 저도 이제 매번 하다 보니까 조금 유사하게 써져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가족분은 복부를 그러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매번 한 글자 한 글자 제 마음을 담아서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정말 같은 유족으로서 같은 유족분들께 그렇게 내가 뭐랄까요 인정받는다?
그런 마음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흔한 얘기로 자조 모임에서는 같은 유족끼리 야 걔는 왜 그랬대 막 그러면서 이제 고인에 대해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 유족들 안에서는 다 용인되는 말이에요. 남들은 용인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같은 유족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국구섭 선생님 말씀처럼 자조 모임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족분들의 그런 말 한마디 서로에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자조 모이면서의 만남 그리고 개인적인 어떠한 다양한 방식의 그 회복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 유가족의 어떤 성장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게 두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남은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앞에 나와주신 유족으로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예, 넣습니다. 우선 여러 단계의 유족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 거 그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상태를 내가 먼저 들여다 봐줘야지 남들도 명확하게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주자는 거. 내가 지금 슬픈지 아픈지 화가 나는지 그런 것들에 너무 의문 가지지 마시고 지금 나타나는 모든 내 기분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내 상태를 안다는 게. 아까 제가 홀로아리랑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가족이 있어도 어쩌면 제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느꼈는지도 몰라요. 저희 많은 가족분들이 이런 사별을 하고 나서 해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너무 각자가 감정이 다르고 하고 싶은 말도 다르다 보니까 같이 있는데 분리가 된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수영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물에 잠수해서 사람들 말하는 게 웅웅거리는 것처럼 들리고 저 혼자만 있다라고 가만히 일상생활하면서 또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저 사람들 내가 지금 잠수하고 있다까지만 알아도 그럼 올라가야지, 그럼 수영해야지 이 단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내가 알아주는 그것부터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고인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해서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미안함, 자책감, 또 이렇게 우리를 두고 가버리는 게 다 야속함, 또 서운함, 여러 복합되는 그런 감정 안에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존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15년이나 걸렸는데요. 존중하지 않는 그런 미움은 항상 또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았던 것도 살아오면서 좋은 추억도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딸내미 데리고 저는 자전거 태우고 들판에 그림 그리러 갔을 때 그냥 그림처럼 우리가 한 폭에 들어있더라고요. 힘든 것보다도 아름다운 순간들도 지금 많이 기억하려고 그럽니다. 힘든 순간은 항상 또 다른 부정적 생각으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었던 소중한 기억들, 고마웠던 것들을 거꾸로 이제는 다시 연상시키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려고 그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한 사람이 유일하게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도 엄마들은 더 크겠죠. 남자보다도. 그러면 자기 고통이 더 커버리니까 말을 해보는 것이 15년대도 한마디도 못하면 딸 이야기는 보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끼리도 대화 단절도 되고 가족끼리 그냥 상처를 많이 줍니다. 누구 탓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이 벌어진 거 당신 탓. 누구 탓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봐줘야 합니다. 그 누구 탓을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또 갈등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같이 그런 거 공유해서 있는 것 자체도만 봐도 가족끼리 더 큰 상처를 정말 주지 마시고요. 그냥 따뜻하면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전 그 여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흔히 그러죠. 화났을 때 화가 나는 게 불편하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거든요. 우울할 때 우리가 우울한 게 불편하니까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우울하면 우울한 이유가 있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난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 옆 사람 그러잖아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주먹질 하라고 하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안아주죠. 위로해주고.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우울하다거나 화가 났다, 불안하다 알면 그런 내가 좀 불쌍하잖아요.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좀 안아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여선생님 말씀 너무 공감돼서 제가 추가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별을 받아들인다라는 사실 이별을 받아들인다라면 고인과 내가 할아버지와 내가 이제 어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육신은 사라졌죠. 이제 더 이상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더 이상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남아있죠. 기억들, 추억들, 그 숨소리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어요. 단지 육신만 없는 거죠. 그게 이별이거든요. 근데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꼭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면 이제 완전 떠나보내고 완전 잊어버린 것처럼 돼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별을 받아들이지가 못하니까 계속 왜 갔을까? 왜 날 남겨놓고 갔을까? 뭐 하여튼 이렇게 후회되고 왜 자책하고 화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별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짧게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릴 거예요. 이별을 받아들이는 건 오랜 기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별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한순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말씀 듣는데 그 지나온 그 길이 한 단어 한 단어에 꾹꾹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신을 좀 봐주고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 자신을 인정하는 힘으로 또 상대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주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길이 끝까지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족분들과 더 잘 함께 걸으려고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관련해서 그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어지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내민
서로 내미는 손을 함께 잡고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족으로서 대한민국의 건의 혹은 하신 말씀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네. 뭐 짧게. 당연한 말이지만 돈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써서 유족들을 구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유족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자살 예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잡아주고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더 강한 사람이 돼요. 앞으로 그 어떤 역경도 더 이상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유족분들 처음에는 도와주시되 나중에는 우리 유족들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존재로서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자살은 한 가정의 문제가 정말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숨기고서만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있다는 것 좀 멀리 알리기도 하고 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정보적인 시스템들도 많이 더 개발하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참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신과 다닐 때 정말 1분 2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료 시스템이 우울증 때문에 갔는데 빠르고 싶은데 대기 인원들 또 의사들 또 큰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면제 절시고 약만 타러 가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 늘 답답함이 있거든요. 이제 국가에서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 그런 의료 시스템 맡기지 말고 유가족을 위한 그런 배려들 의사 처방도 받을 수 있는 좀 발상이 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기적인 논리만 받아들일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또 있으세요? 또 있는데 짧게 하겠어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직업 때문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것저것 지원을 받는 게 있는데 올해 안 그래도 사실은 올해도 제 주변의 동료분들 중에 좀 불경기가 가셔야 되면 예술계는 사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또 지인이 2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어립니다. 저보다 어린데 예술계에서는 워낙에 자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가 혈족 이외에 자살 유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앞으로 뻗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나 예술인복지재단에 제안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올해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하더라고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래서 뭐지 하고 진짜 급하게 넣어가지고 1차 교육을 받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네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한 게 저는 유족들에게는 아주 재밌는 유족이지만 기관에는 상당한 진상 꿈나무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항상 예민하게 털끝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뭘 원하는가라고 하면은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궁무진한데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정리가 되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강한 느낌을 이번에 예술인복지재단 교육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자리보다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게 저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 예방 그리고 자살 유족을 위한 지원은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올해 이제 자살 예방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늘게 이제 책정이 되어서 아마도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많이 부족한 유족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자살유족협회가 더 많은 일을 담당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뭐 첫걸음을 떼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협회가 그 협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읽어드릴 텐데요. 유족, 자살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싶을 때 어떻게 다가가고 무슨 말을 건네야 하나요? 섣부르게 상처를 주거나 할까봐 너무 조심스럽고 어렵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이라든가 상처가 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보세요? 사실 저는 이거는 유족들도 충격이지만 유족의 주변 분들도 다 충격적이고 너무 낯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이제 당사자가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러신 분이면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맞게 내가 반응을 해줄 수가 있지만 안 드러내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항상 그 구성원 안에서 누군가는 많이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절대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자살 유족이 아니더라도 제가 우울증이 심할 때 느꼈던 점입니다. 딱 한 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이건 별말 아닌데 딱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도 않고 밥 먹었냐 한마디에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아닌지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 농담 중에 있을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고기 앞으로 뭐 기분이 저기압이면 고기 앞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농담인데 약간 진리 같다는 게 정말로 힘들 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딱 한 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한국인의 밥식 자연스럽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밥 먹었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엄마한테서 아버지한테서 들었던 말이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인사가 우리 서로 인사가 밥 먹었냐잖아요. 근데 그 밥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먹는 밥도 있지만 심리적인 밥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밥.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어서 저희 상담 그 슈퍼바이저 중에 하는 분이 항상 상담은 심리적인 밥을 먹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